안녕하세요. 난임 전문 간호사 라미라미입니다. 네. 난임 전문 간호사, 현재 난임병원에서 17년 차 근무를 하고 있는 라미라미입니다. 예, 쉽게 설명하는 간호사, 공부하는 간호사 라미라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후 출근이어서요. 지금 아침 10시예요. 예,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있어서 지금 영상 자료 준비해서 영상 녹화하고 있고요. 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영상 계속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우리 건강한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많은 역경과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지혜롭게 좋은 의사결정으로 잘 판단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한 5년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2022년도가 딱 갑상선 암 됐는지 5년 되는 날이거든요. 모든 암은 그 5년이 지나면 완치 판결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번이 2022년도가 5년째라서 지금 정기 검진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혈액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 암 유전자 검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유방암이, 유방암 걸릴 수 있는 그 위험의 고 리스크의 유전자가 제가 나왔다고, 그 결과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유전자가 나는 있구나.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내 몸에 있구나. 이건 유방검진 했을 때 이미 유방에 혹이 제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혈액으로 유전자 검사도 유전적으로 유방 걸릴 수 있는 리스크가 높다고 하니 나의 불안감은 하늘을 찌르었죠. 이미 갑상선 암을 겪은 사람으로서 유방암까지 하면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의 이거를 리스크가 높은 것이지, 지금 현재는 제가 유방암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암이 걸릴 수 있는 리스크가 높다면, 나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더 식생활을 개선하고, 어떤 부분을 내가 조심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희 불안감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암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면역세포들이 그런 암 바이러스와 암의 그런 염증 조직을 없애고, 또 생기고 없애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인데, 그런 면역 시스템을 좀 올리자,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전혀 그런 불안감이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요. 자궁의 임신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예, 자궁의 임신도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는 일종의 암으로 보고 암 조직이라고 보고 치료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MTS 주사라는 게 항암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을 자궁의 임신 되신 분들은 그 약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자궁의 임신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요. 충분히 생각하시고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료실에서는요. 굉장히 진료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진료비가 시간당 진료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진료실 안에서 많은 상담을 하고 고민하고 이럴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한 교수님일수록 유명한 원장님일수록 진료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그런 권유 받은 거를 들으시면 이제 나름대로 부부가 이제 공부하고 생각하셔서 좋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결정을 하는데 제가 도움이 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 준비했거든요. 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자궁의 임신이란 무엇일까요? 예, 자궁의 임신이 뭔지부터 확실히 알아야지 이 치료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자와 난자를 만나는 곳은 여기는 나팔관이에요. 나팔관.
나팔관에 보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 거 제가 정자를 쬐끄맣게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면 이 수정란이 나팔관에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하다가 자궁 내에 착상하는 것이 정상 임신입니다. 자궁 내에 착상하는 게 정상 임신인데 이게 자궁 내에 착상하지 않고 이게 이제 가다가 나팔관에서 안 가는 거죠. 예, 나팔관에서 멈춰서 나팔관에서 착상하는 경우가 거의 90%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팔관에서 확률된 그대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나팔관이 계속 자궁으로 밀어줘야 되거든요. 배아야 나팔관으로 가. 그래서 계속 연도운동 비슷하게 해서 밀어줘야 되는데 나팔관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나팔관에서 이 수정된 배아가 더 이상 가지 않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난소에서 착상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자궁 경부거든요. 질 지나면 바로 자궁 경부인데 이 경부에서 착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아가 착상돼서 충분히 자라는 곳은 자궁이잖아요. 자궁에서 자라야지 이 태아가 온전히 자랄 수 있는데 도저히 자랄 수 없는 곳에 착상됐을 경우 자궁이 임신이라고 하고요. 이 자궁이 임신이 됐을 경우에는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아이를 태아를 이제 착상된 것 조직을 중단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전체 임신 중 2%는 자궁의 임신을 현재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확률이 어떻게 되면 100명 중에 2명은 자궁의 임신이 지금 진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25세에서 34세의 여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젊은 층에서 증가하고 있고요. 자궁의 임신 위치의 90%는 나팔관입니다. 나팔관에서 착상되면 혈액 공급이 불가하고 태아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태아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그곳이 견디지 못해서 파열을 하게 되고요. 파열을 할 때 출혈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복강 내 출혈이 심하면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게 돼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 자궁의 임신입니다. 임신 주수가 늦을수록 출혈 양이 증가할수록 사망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난강은 굉장히 벽이 얇아요. 그리고 굉장히 좁기 때문에 조기에 파열되기 전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열되기 전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조기의 진단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보면 자궁의 임신이라고 진단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기가 자궁 내에 잘 자랐어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의 임신, 나팔관에 임신됐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한 의사 선생님의 노련미와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이게 나팔관 임신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자궁 내 임신이라면 충분히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태아의 조직을 치료를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먼저 자궁의 임신이 왜 생기느냐?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저는 왜 자궁의 임신이 생길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그 원인을 확실하게 찾을 수는 없어요. 지금 찾을 수는 없지만 위험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인자로 보면은 나팔관 질환이 1순위입니다. 나팔관에 염증이 있거나 나팔관이 감염이 돼서 이제 자궁에 이제 간염이 되시잖아요. 그럼 간염이 자궁만 딱 감염이 되지 않아요. 나팔관으로 그런 염증은 다 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관이 한번 손상되면 기능이 예전보다는 좀 기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착상된 배아가 나팔관이 잘 이렇게 움직여서 자궁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배아를 보내야 되는데 이런 연동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잘 하지 못해서 이 나팔관이
배아를 자궁까지 보내지 못했을 경우에 배아가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때 착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 나팔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팔관 염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팔관을 수술을 했어요. 예전에 수술을 해서 물리적으로 난간이 손상이 있을 때도 그쪽에 자궁의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배아가 자궁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전에 골반 염증성 질환, 뭐 자궁 내 감염, 골반염, 자궁의 상처, 난간 손상이 폐쇄의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구 젊었을 때, 20대에 골반염을 이루었을 때 치료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면 너무 이렇게 20대 초반에는 되게 어리고 이게 치료를 가야 되나? 병원을 가야 되나? 배가 아파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가 아프시거나 불편감이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산부인과에 가셔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실비가 많이 되고 이 진료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골반염은. 그래서 뭔가 불편하면 조기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클라미디아 간염. 클라미디아 간염은 임질이나 뭐 이런 클라미디아 간염은 나팔관 점막에 대부분 서식을 해요. 이 균들이. 그래서 나팔관을 손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클라미디아 감염되거나 임질 이런 성병에 감염됐을 때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흡연과 음주, 예, 모든 것이 흡연과 음주 이런 것들은 염증을 잘 일으켜요. 그리고 흡연은 혈관을 굉장히 손상시키는 하나의 1순위이기 때문에 나팔관이 굉장히 얕다고 했죠. 예, 그래서 손상이 잘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술이랑 음주는 안 좋고요. 난간 쪽에 수술한 경우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도 나팔관이 한번 이렇게 손상될 경우엔 그렇고요. 자궁 내막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궁 내막증은요. 자궁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난소, 나팔관 모든 곳에 다 생길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은 염증이에요. 염증. 그게 염증이 점점 커져서 종이 되고 그래서 자궁 내막증을 일으키거든요. 그 루프, 자궁내 잠재 피임잔치 있잖아요. 자궁에 이제 피임잔치가 있으니까 자궁내에 착상을 못하고 그게 밀려나서 나팔관에 임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에 임신을 한 번 하면 재발 가능성은 10에서 15% 정도 재발 경험이 있다고 해요. 네. 뭐 이런 유산 뭐 이런 수술 절차인데요. 시험관하기 할 때도 뭐 보조생쥐 수술은 뭐 시험관하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위험 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알고 계시면 되시고 결론은 네. 뭔가 배 안이 불편하고 힘들면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조기에 치료하자.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참지 말고 질염도 너무 심하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염증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 몸에 그런 면역력도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그만 염증도 대부분 우리 몸에서 자연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자. 예, 그런 거 있고요. 자궁의 임신의 증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무증상이 많습니다. 경미한 복통, 통증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통증이 크지 않아서 지나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출혈이 거의 없을 수 있고요. 약간 갈색혈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증상이 대부분 출혈이 있고요. 배가 좀 아파요 하고 임신 테스트기에 양성이 보여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자궁의 임신으로 파열되면 하복부에 심각한 통증, 혈액 손실량이 많으면 실신, 어지러움, 이런 저혈압 쇼크 상태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자가 테스트로 임신 테스트가 나오시잖아요. 예, 배가 아프시면 항상 임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배가 아프다. 그러면 임신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임신 테스트에 두 줄이 나오는데 출혈도 좀 있고 배가 좀 아프다 하면은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자궁의 임신의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착상 시 6주까지는 지속적으로 피 검사가 증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자궁의 임신은 그 혈액 검사의 피 검사 베타 HCC 농도의 피 검사 수치가 느려요. 느리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나 증가하지 않아요. 2배로 증가하셔야 되거든요. 2배, 정상은 2배로 증가를 하셔야 되는데 2배로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태아가 성장하면 6주까지는 태반 호르몬이 대부분 48시간 기준으로 2배로 높아지거든요. 근데 2배로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진단을 할 때 1차 혈액 검사 하시고 2, 3일 후에 또 2차 혈액 검사를 해요. 그래서 2배 이상 더블링으로 잘 오르시면 우리가 정상 임신 쪽으로 많이 보는데 그게 제대로 오르지 않으셨을 때는 자궁의 임신이거나 화학전 임신이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진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 피검사, 임신 혈액검사 피검사가 2000에서 300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초음파로 아기집이 보입니다. 그래서 임신랑 아기집이 보여야 되는데 혈액검사로 2000에서 3000 사이로 나왔는데 아기집이 보이지 않을 때 이걸 안을 때는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죠. 이 정도면 분명히 자궁에 아기집이 보여야 되는데 아기집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자궁의 임신인가? 라는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진단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초음파를 보고 혈액 검사를 보면서 그 농도의 반응을 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나팔관이 약간 그쪽이 나팔관 초음파를 봤는데 자궁의 아기집이 보이지 않고 나팔관이 좀 두터워 보이고 부어 있다 하시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가 더블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심각하게 파열이 될 수 있거든요. 나팔관에 자궁에 임신된 그 배아가 파열이 되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MTS 치료랑 수술요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MTS 치료를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 MTS 치료를 1차로 MTS 치료를 했는데 이거는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고 점점 그 혈액 검사 수치가 계속 피크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수술을 하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1차로는 MTS 요법을 권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MTS 요법이 뭐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트렉세이트라고 MTX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약자예요. 메토트렉스의 이 약물의 그 약자를 MTX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안정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약제입니다. 가장 흔하게 성공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인데 이게 어떻게 착상된 배아를 이게 소멸시키느냐 이거를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건 보면 엽산대사를 방해해서 태반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기전입니다. 엽산대사 효소를 작용을 차단하는 건데요. DNA 합성을 억제해서요. 세포 분열을 빠르게 일어나는 잠정막세포, 암세포, 태아세포, 양막세포 등을 작용해서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여러분, 착상된 태아세포는요. 정말 세포 분열이 그 누구보다 빠릅니다. 왜 그러면 하루하루 혈액 검사가 더블링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계속 이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배아가 태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TX는 DNA 합성을 억제시켜서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하는 게 타겟이 되는 거예요. 타겟이 돼서 그 세포에게 가서 세포 분열을 엽산대사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걔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성장이 멈추면서 우리의 태반 호르몬은 점점 떨어지면서 그거는 그냥 이제 죽는다고 해야 되나? 예, 이제 그게 이제 성장이 멈춰되면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TX 치료는요, 유방암, 백혈병, 폐암 등에도 사용하는 이런 항암제로 사용하려고 개발된 약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엽산 대사를 효소를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다른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고용량을 주기적으로 계속 맞았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죠. 하지만 자궁의 임신은요, 대부분 한두 번 투여만으로도 그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한두 번 치료로 치료가 잘 치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MTS 치료했을 때는 엽산 대사를 방해하는 그런 효소를 착용하는 것이 기본 기전이기 때문에 엽산을 복용하시면 안 돼요. 예. 복용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치료받는 동안은 중단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 MTS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간 수치를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간 질환이나 신장 질환, 뭐 혈액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또 MTX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MTX는 대부분 엉덩이 주사 한두 번으로 치료가 끝나시거든요. 뭐 정맥 주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엉덩이 주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TS 치료로 인하여서 항암제라고 하던데 우리 난소 기능이 약화될까봐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대부분 연구 보고를 보면 난소 기능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엽산 대사 차단제로 이거 치료받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휴식 기간을 갖고 바로 임신을 시도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3개월간 휴식 기간 갖고 다음 임신 시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1개월을 쉬어야 하냐, 2개월을 쉬어야 하냐, 3개월을 쉬어야 하냐, 이거는 말이 많은데요. 그거는 그냥 주치 선생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왜 그러면 나의 MTS 치료 요법을 용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치료되는 거는 주치 선생님이 가장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휴식 기간을 갈지는 이 치료 후에 다음 임신을 위해서 휴식 기간을 언제 가질지는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엉덩이 주사 한 번 맞아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 달 정도 쉬고 바로 임신 시도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영상을 계속 올리는 거는요,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다음 임신을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치 선생님과 많은 것을 논의할 수 있어요. 논의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맞춤 그런 다음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질문할 것들을 챙겨가서 진료소에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료실에서 알아서 다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알아서 다 설명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 내가 나에 맞는 것들, 나의 맞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이런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의사 선생님과 질문하고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MTS 요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 준비를 위해서 많이 질문을 갖고 다음 건강한 우리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MTS를 요법을 사용했으나 MTS가 잘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딱 오자마자 이미 나팔관 쪽에 착상되어 있는 게 너무 보이고요. 그리고 혈액 수치는 피크가 임신됐다고 하면은 빠르게 응급으로 수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복강경 수술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가 그랬죠. 나팔관이 파열되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 MTS 요법을 주사를 했는데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수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돼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수술하는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는데 약물요법이 실패하거나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만약에 이제
큰 대학병원은 젊으신 분 20대가 파열된 상태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궁 임신이. 그래서 응급사항일 경우에는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 수술, 너무 복강의 출혈이 심하면 개복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개복, 이렇게 배를 갈라서 하는 거고요. 복강경은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하나, 두 개, 한 세 개? 요즘은 로봇 수술이라고 중간도 찌르는데 이렇게 복강경으로 구멍 세 개만 뚫어서 들어가서 난간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할 때요, 태반 이렇게 봐서 착상한 부분을 눈으로 확인해서 그곳을 확인해서 저기 하시고요. 만약에 왼쪽에 착상이 됐다고 할게요. 왼쪽에 착상되고 이제 오른쪽은 괜찮아요. 괜찮을 수 있잖아요. 오른쪽은 괜찮은 상황이라고 하면 대부분 왼쪽만 수술을 하고 오른쪽은 그냥 해놓거든요. 살려놔요. 이건 자연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오른쪽은 잘 살려놓는데 딱 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왼쪽에는 자궁이 임신인데 오른쪽도 나팔관이 너무 많이 안 좋다, 상해 있다 하시면 이 오른쪽도 수술을 해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면 오른쪽에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오른쪽도 완전히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한쪽은 건강하다고 하면 반대쪽 건강한 거면 잘 할 수 하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임시 재방 할률이 있어서 반대쪽 난간이 건강하지 않는 상태라면 나팔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남은 나팔관도 제거할 수 있고요. 양쪽 나팔관을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임신은 이제 시험관하기로 대부분 임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있으면서 실제 경험을 하면 한 자궁 내에 임신이 되어 있는데 착상이 돼서 아기집을 확인했는데도 자궁에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병합 임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병합 임신 같은 경우에는 복강경을 통해서 임신된 태아는 잘 보존하고요. 나팔관에 있는 아이만 복강경을 들어가서 그 자궁에 임신한 것만 제거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자궁에 있는 아이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궁에 있는 아이가 잘 보존되는 것을 제가 100% 봤거든요. 100%. 병합 임신의 경우 자궁 내 착상되고 나팔관에 임신돼서 병합 임신된 경우 수술하시고 나팔관에 있는 아이를 나팔관에 임신된 자궁의 임신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자궁 내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출산하는 경우가 제가 100% 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병합 임신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시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꼭 필요하신 영상 그런 자료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아이가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그날까지 지치지 마시고요.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전 출근해야 하네요. 다음에 또 뵐게요.